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임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611조 일제 식민통치에서 민족 독립 운동기가 되겠습니다. 예전엔 그 식민통치기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민족 독립운동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식민통치기라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용어 자체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단 식민통치는 시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한일 병합 직전에 일본이 국권을 하나 둘씩 야금야금 가져간 그런 사례들이 제법 나오죠. 그게 지금 611쪽부터 해가지고 뒤에 615쪽인가요? 615쪽까지 내용이 국권 피탈 과정이 되었습니다. 뭘 가져갔는가, 어떤 조약에 의해서 뭘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난해 이모군란부터 대한제국까지 정리가 됐다고 그랬었죠? 정리를 했었습니다. 1897년에 7년 2월 달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공식 국명은 대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황제 중심의 체제다 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대한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광무개혁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04년 2월달 러일 대립이 결론 이제 폭발했습니다. 뭐 나오냐면 러일 전쟁으로 폭발했죠. 이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각 조약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일 의정서 내용을 보면 대러 조약을 전부 다 뭐해라? 파기해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취했던 조약을 파기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러 조약의 파기와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시정에 대해서 뭐해라? 니를 고문을 좀 받아라. 그래서 고문 정치 충고를 받아라 해서 미안합니다. 충고 정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충고 정치죠. 이게 이제 한일 의정서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을 잠깐 좀 보실래요? 러일 전쟁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612쪽에 한번 가봅시다. 612쪽은 한일 의정서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은 시설 개선에 관한 일본의 충고를 받게 됐다 해서 무슨 정치? 충고 정치죠. 두 번째 보시면은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져가고요. 대한제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철도 부설권, 또 통신망 부설권, 어업권 등의 이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 시기 때 황무지 개간 요구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좌절됐죠. 보완의 활동을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여튼 충고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고요. 전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바로 그 해죠. 8월 달에 가면은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됩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을 달리 한일 협정서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일 협정서라고 그러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치가 있냐면은 고문 정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일 먼저 가져갔었던 국권 피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이 재정권입니다. 고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문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고문관이 들어오냐 하면은 613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둘째 줄 보시면 재정고문에 메가다가 들어오죠. 이 메가다 같은 경우는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었던 그 메가다 다네타로 그 메가다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 고문에 누가 들어오죠? 미국인이죠. 스티븐. 나중에 이제 장인환, 전명훈 등에 의해서 1908년에 미국에서 암살됐던 그 스티븐입니다. 일본의 통감 정치를 찬양하고 다니다가 총 맞아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재정 고문하고요 외교 고문만 들어가끔 돼 있었어요. 한일 협정서에. 근데 바로 밑에 여기에 규정에도 없는 경찰 고문, 군사 고문, 항무 고문에서 이런 고문관들이 또 파견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군사, 뭐 항무라고 하면 요즘 교육 분야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고문관들이 들어와서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재정권이 가장 먼저 가져갔고요. 자, 그 다음에 1905년 7월 달에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체결됩니다. 카스라, 일본인 테프트,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미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이게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8월 달에, 바로 다음 달입니다.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됩니다. 제2차 영일동맹은 영국은 인도에서의 우위권을,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참고로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입니다.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은 군사동맹이에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군사적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하면 1905년 9월 달, 바로 다음 달입니다. 누가 승리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일본 주도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러일 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체결했던 조약이 9월 달에 포스모스 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달에 진행이 됐다가 1905년 9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기를 볼 때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반도 정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 대립, 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포스모스 조약 이외에는 이제 어디 하냐면 일본 주도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러일 대립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던가요? 1894년 6월달 청일전쟁이 터졌죠. 청일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1895년 4월달에 끝났죠. 무슨 조약이 있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이요. 거기서 1905년까지 딱 10년 정도 되죠. 요 기간이 러일 대립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게 전쟁을 패배하면서 이유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시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이게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제2차 한일협약을 다른 말로 을사년이죠. 을사늑약이다. 조약은 합의에 의한 거고 늑약은 강압적인 것이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이 날짜가 1905년 11월 17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보시면 11월 17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순국선열의 날. 이 날이 이때 이제 을사늑약에 저항해가지고 자결했거나 또 희생됐던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7일은 바로 이 외교권이 박탈됐던 날짜예요. 그럼 을사늑약에서 이제 고문 정치에서 한일협정에서 고문 정치죠.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감 정치가 행해지고요. 그리고 재정권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간 것이 뭐예요? 외교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교권 박탈에 대한 저항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저항 운동을 잠깐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13쪽의 맨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고종 황제가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합니다. 이건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고종이 여기다가 내가 사인하지 않아서 무효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뭐에 근거하냐면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국제라고 그랬죠. 총 몇 개 조항이죠? 9개 조항이었죠. 그 9개 조항 내용 중에 마지막 구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몇 년이냐면은 참고로 1899년이었습니다. 근데 구조 내용은 모든 조약은 누가 체결한다? 황제가 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황제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사늑약은 말 그대로 을사늑약이에요. 황제가 찍은 사인한 서명한 조약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을사오적신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던 사람이 그 대종교를 개창했던 누구죠? 나철, 오기오 아닙니까? 거기 다섯 번째 쭉 밑에 보면은 나철, 오기오 등이 을사오적의 집을 불사르고 친일단체 일진회를 습격하는 등 매국노를 처단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에요. 그 을사오적은 누구냐 그러면 참고로 이완용, 이지영,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다섯 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효다라고 이제 대한밀신보에다가 친서를 발표합니다. 자, 두 번째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하고 있죠. 헐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 제1조 내용이 뭐였죠? 상호협조 거중조정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냈어. 근데 미국이 외면했어. 왜 외면했냐면은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몇 달 전이요. 넉 달 전에 이미 미국은 어디? 필리핀, 일본 어디?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했던 미략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 세 번째 헤이그 특사파입니다. 지금 고종 황제의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준, 이위종, 이상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뭐라죠? 우리의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 무대에 호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에 참여는 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일제는 누구 맘대로 외교권도 없는데 누구 맘대로 특사를 파견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종을 퇴시키고 순종을 옹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체했던 조약이 1907년 7월 달에 이거 뭐죠? 한일 신협약이야. 한일 신협약이다. 이게 1907년에 정민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민년의 7개 조약에서 정미 7조약이다 라고 일합니다.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통감정치에서 이제 뭘로 가냐면은 차관정치로 갑니다. 차관, 장관 밑에 차관이 있죠. 이 차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행정이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군대 예산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퇴위와 이 군대 예산이 발단이 됐던 것이 제 몇 차 의병이었죠? 3차 정리의병이었죠. 그래서 해산된 군대가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이인영, 허위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인영의 낙향과 허위를 중심으로 한 서울진공작전이 단행됐지만은 실패하고 일본이 1909년에 이른바 남한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전라도 지방의 의병들이 대탄압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병운동에서 살펴봤었죠. 자, 계속 나머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운동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대한밀신보에 친서 발표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 파견하고 미국의 헐버트를 보낸 것은 고종의 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소. 조병세, 이상설, 안병천 등은 상소, 조약 파기 상소가 되겠죠. 상소를 올리고 또 장지연, 황성신문에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로와 통곡한다라고 하는 뭐죠? 시랴 방성대곡을 게재한다거나 왼쪽에 시랴 방성대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대지 개만토 못한 소위 정부 대신한 자는 자기네들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눌려서 스스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시랴 방성대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환, 조병세, 이소웅 자결로서 저항을 합니다. 순국이죠. 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니까 나도 필요 없다. 내 목숨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을사오적 암살단 나철 오교 나와 있고 또 장인한 전명훈 아까 나왔죠. 스티븐 통감정치를 찬양하다가 장인한 전명훈에게 그 암살됐던 그 스티븐입니다. 그리고 1909년 대한의군 참모장 안중근이 누구를 일본의 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 살해했습니다. 1909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었죠. 그래서 2차 을사병호의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을사늑약에 대한 다양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파견, 헤이그 밀사 파견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이 퇴위가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영립돼서 순종 즉위 이후에 체결했던 한일 신협약에서 차관 정치와 군사권, 군대산 군사권이 일본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909년 7월달 기후년에 기후각서가 체결됩니다. 이 기후각서에서 뭘 가져갔냐면은 바로 감옥 사무권 넘어가고요. 또 사법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입니다. 1910년 6월 달에 가면은 일본은 경찰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날 체결해서 29일 날 공표가 됐었던 한국 병합입니다. 합병과 병합의 차이는 뭔가요? 합병은 합의에 의한 겁니다. 양국이 합의한 거고요. 병합은 강압적인 것, 이걸 병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뭘 가져가는 거죠? 국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뭘로? 식민 정치, 그리고 국권, 주권이 되겠죠. 국권을 피탈해 가는 거죠. 요 순서입니다. 국권 피탈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통치 형태 변화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뭔가요? 충고정치. 한일 협정서에서 뭔가요? 고문정치. 그리고 이때 제일 먼저 가져갔던 것이 뭐다? 재정권이다. 그런데 고문정치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통감정치입니다. 통감정치.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갔던 것이 재정권에서 뭘로 가는 거죠? 외교권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통감정치 다음에 뭔가요? 차관정치입니다. 그리고 외교권 다음에 가져간 것이 뭐라고요? 군사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군사권 다음에 뭔가요? 사법권이 넘어가고요. 그죠? 사법권 다음에 뭐죠? 경찰권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권 다음에 뭔가요? 마지막 국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총독부에 의한 식민정치가 진행됩니다. 한편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정치, 한일 신협약에서 차관정치, 그리고 한국병합에 의해서 뭔가요? 식민정치가 전개가 되죠. 이게 이제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에 걸친 식민정치가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아울러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여기서요. 1910년 한국병합 있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애국계몽운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계몽운동기다. 아시겠죠? 애국계몽운동기. 실력 양성 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이라 했죠. 그 시기가 보편적으로 여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재 616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맨 위에 조선 총독부를 좀 봅시다. 조선 통감부가 총독부로 개칭이 된 식민 통치의 중추 기구예요. 조직을 보시면은 총독 있고요. 일본의 현역 대장이나 대장 출신자입니다. 무관이란 얘기죠. 문관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식민 통치의 정권을 장악했으며 총독 밑에는 행정을 담당했던 정무총감과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했던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한편 조선 총독부 예하에 부속 관청이 있죠. 사법기관, 자문기관, 치안, 경제약탈기관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중추어는 표면상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나타낸 것이었으나 실제는 한국인의 통치를 위한 법제 자료를 조사하고 재원 역할을 했으며 3.1운동 때까지 약 10년간 단 한 차례도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용단체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인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식민 통치에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모양새를 갖춰놓은 겁니다. 그림만 그려놓은 거죠. 실제 기능은 없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로 가죠. 문화통치 때도 중천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대로 남습니다. 그 기능 역시 비대화됩니다. 비대화되죠. 근데 실질적인 기능 비대화가 아니고 모양만 커진 것이지 실제로 아무런 기능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자문기구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천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식민통치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이 시기를 몇 시기로 나누냐면은 1, 2, 3기에서 세 시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시기를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살펴봅시다.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했던 식민통치 전개 과정입니다. 제1기는 1910년에서 1919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2기로 넘어갑니다. 제2기는 1919년에서 1931년입니다. 그러니까 제3기로 갑니다. 제3기는 1931년에서 1937년을 거쳐서 1945년 8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기의 19년, 1기, 2기의 기점이었던 19년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3.1운동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1년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일본이 경계공항을 타격해서 만주를 점령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만주사변이라고 그러죠. 37년은 뭘 얘기하냐면은 본격적인 중국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의 중일 전쟁이고요. 45년 일본의 패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의 모양, 형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1기, 여기는 2기, 여기는 3기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1, 2, 3기 때의 국제 정세를 좀 먼저 좀 살펴봅시다. 국제 정세입니다. 제1기 때의 국제 정세는 뭐냐 그러면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그러죠. 제국주의는 뭐의 부산물이냐면은 산업혁명의 부산물이죠. 산업혁명의 결과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한 번에 그러니까 다량 생산, 똑같은 물건들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 많이 만들었으면 또 팔아야 되겠죠. 또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지 또 상품 시장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강국이 약국을 점령하는 사조를 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국주의입니다. 그 제국주의가 가열된 것이 뭐로 나오냐면 1차 세계대전 나옵니다. 1차 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연합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맹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를 얘기하는 거죠.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합과 동맹국의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 터진 것이 1차 대전이고 1차 대전 이후 연합국의 승리가 됐죠. 그 연합국 승리로 인해서 패전국을 철저하게 응징하려는 소위 1차 대전 이후의 수습체제 이걸 베르사유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르사유 체제 때의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이념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제2기 때는 국제정세가 민족 자결주의 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31년 일본이 경계공항을 타격해서 만주를 점령했고요. 만주 사변이죠. 그래서 32년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외 침략 전쟁을 합니다. 이때 국제 정세가 뭐냐면은 전체주의입니다. 1929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공장문, 회사문을 닫죠. 경제 파탄이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 공황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공황을 극복했던 민주 진영도 있었지만은 극복하지 못하고 대외 침략으로서 극복하려고 했던 사조를 전체주의라고 해요. 나 개인보다는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하에서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그렇죠? 또 이런 나라들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고요? 전체주의란다. 그 전체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 뭘 한다? 2차 대전이 나온다. 2차 대전에서 독일, 이태리 먼저 깨지고 연합군에게 45년 8월 15일 마지막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하면서 2차 전쟁은 끝납니다. 2차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 이후 사회를 미국,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1기 때 국제 정세는 뭐다? 식민지 쟁탈전, 제국주의다. 2기 때의 국제정세는 뭐냐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 3기 때의 국제정세는 뭐다? 전체주의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국제정세하고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기, 2기, 3기 때 나왔었던 일제 식민지 통치 형태. 자, 제1기 때는 뭔가요? 무단 통치입니다. 이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뭐다? 문관이다, 무관이다. 바로 무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 군인의 경찰입니다. 이 군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군인이 된다는 거죠.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도로에 있는 이제 뭐 교통 경찰들 있죠. 신호 위반 뭐 단속하고 하는, 뭐 과속 단속하고 하는 그런 도로 경찰이 전부 군인이에요. 총칼 휴대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차를 세워서 뭐 면허증을 받아서 뭐 어떤 그 스티커를 발부해 주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황이란다면은 총을 들이대고 야 면허증 내놔. 그래서 안 내면 뭐 총으로 이제 위협하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헌병경찰입니다. 군대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무단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재 616쪽 맨 밑에 보시면은 헌병경찰의 모습에서 제복을 입고 앞에 검이죠, 검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허연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봐봐요. 경찰의 임무를 대신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처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며 직결 처분권이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마음대로 태형을 강하고 이 조선 태형령이 우측에 있죠. 1912년입니다. 갑오개혁 때 태형은 태장도유사할 때가 태형입니다. 권장 치는 것은 이거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야만적이다. 그래서 태형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일제는 부활했습니다. 그 태형령의 12조 봐봐요. 13조 봐봐요. 본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조선인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2조 봐봐요. 맨 위에.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조선 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자산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돈 있으면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또 11조 봐봐.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법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대로 태형을 강하고 재판 없이 구류에 차거나 무거운 벌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헌병경찰의 소위 업적이 우측에 신민회 해체, 신민회가 1907년에서 1911년까지라고 그랬죠. 또 언론 출판 자유를 박탈하고요. 또 조선교육령, 사립학교 규칙, 사당규칙을 통해서 민족교육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죄다 뭐야? 헌병경찰의 소위 업적이었었습니다. 업적. 이런 강압적인 통치에 따른 반발이 뭘 나왔어요?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무단 통치를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3.1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등장하면서 강압적인 방법까지는 안 되겠다. 가장된 통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뭘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즉 조선 총독배 총독이 무관에서 누구로? 문관 총독으로 임명한다. 근데 10명의 조선 총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두 번씩 한 거고요. 사람 8명입니다만 하여튼 1대 초대 테라우치 마사다께서 제10대 아베 노부유키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문관 총독은. 죄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무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 경찰 통치도 거기에 맞게 뭘로 바꿨어요? 보통 경찰 통치로 바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만은 사실은 3배 이상 강화가 됐습니다. 경찰 병력, 경찰 관서, 또 비용, 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배 이상 강화가 됐다. 가장된 유화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617쪽 맨 밑에입니다. 문화 통치로 바꿔야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사기거든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그 성격 좀 봐봐요. 마지막 줄입니다. 617종. 가혹한 일제에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한민족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악하고 교활한 식민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봐. 그 문간 총독제. 실제로 1대 10대까지 문간 총독은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10대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놈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수상이 누군가요? 아베 신조죠. 아베 신조. 그죠? 그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 지금 극우화하고 있고 자꾸 이제 깐죽깐죽거리고 있는 그 아베 수상 있잖아요. 그렇죠? 걔의 할아버지가 아베 노부유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극우화 정책은 말이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베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얘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하여튼 그러한 집안의 일종의 골품제도에서 본다면 성골 집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총리 수상이죠. 아베 수상의 지금 현재 일본 수상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시노부스케라고 그러세요. 이 기시노부스케 누구냐면은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격해서 1931년에 만주를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주사변입니다. 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를 세워요. 만주는 지금의 동북 3성 아닙니까? 길림성, 요령성, 그 다음에 흑룡광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땅인데 중국 땅 안에다가 일본의 허수아비 정부를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주국이에요. 그 만주국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시노부스케예요. 그 만주국의 군관 역할을 하고요. 만주 쪽에서 항일 독립운동 탄압에 열을 올렸던 견마지로 맹세를 했던 박정희도 있었죠. 그 박정희가 나중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일본인 이 기시노부스키에게 바로 뭘 했냐면은 훈장을 수여를 합니다. 경제개발 계획에 많은 도움을 줬다, 조언해줬다 해서 그 공을 높이 사서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1호를 바로 그 기시노부스케,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란 놈 말이죠. 안으로 바꾸러, 그러니까 바로 자기 직계 조상이나 아니면 자기 외갓집이나 전부 다 성골 집안이야. 대륙 침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일본의 극우화 정책은, 극우 시책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통경찰제. 또 언론 출판 집회에 부분적인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계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인데 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뭐 한국인에 대한 교육계를 확대하고요. 대학 교육도 허용하고 말이죠. 이렇게 유화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셋째 줄. 이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민족 근대의식의 성장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었었지.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백암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항통사는 1863년에서 대웅군 집권 시기에서 1911년 105인 사건, 즉 신민의 해산 사건까지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역사를 써놓은 것이 바로 한국통사입니다. 통사. 고통의 역사다 이거죠. 이 책이 유포가 되면서 읽혀지니까 일본은 이 책을 한국통사를 회수하는 한편 뭐를 조선사 편수를 통해서 그걸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사를 조선의 역사를 왜곡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겉으로는 봐라, 우리는 니네 역사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실제는 그건 아닌데,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소위 가장된 뭐다? 문화통치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이 감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바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반도를 딛고 여기를 전쟁 기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그럼 이 한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저항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 기자 작전에 의해서 이 민족들이 반발하니까 그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려는 어떤 정책이죠? 바로 황국 신민화 통치,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를 추진합니다. 황국 신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황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황국 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제 619쪽 맨 위에 봐봐요. 우리 민족문화 말살 정책 이른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국학금지 등이 단행됩니다. 기타 밑에 신사참배, 장시개명을 강요한다거나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는 일본입니다. 선은 조선입니다. 내 안으로는 일본이죠. 일본과 조선은 같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황국신민서사에서 우측에 자료 나와 있습니다. 아동용, 어린용이 있어요. 어른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황국신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문입니다. 기타 국학을 금지하고 국학은 국어, 국사교육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거나 신사참배, 신사는 일본의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서울 남산에 신궁을 세우고 궁성요배, 그 궁을 향해서 요배,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겁니다. 그 허리 요자죠. 우리 요통할 때 허리가 아프다 할 때 요통이라죠. 치통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말이죠. 그 다음에 38년에 일면 일사의 원칙을 통해서 일면 한 개 면에 한 개 신사를 두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또 창씨개명 있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창치개명도 있습니다.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창치개명이라고 그래요. 또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괴롭혀요. 그럼 그 학생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창씨개명 안 해? 선생님이 맨날 뚜드려 팬다거나 말이죠.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또 징용 1차 대상이 돼버리고요. 각종 공공 업무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을 안 봐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묶어서 뭐냐 그러면 뭐다? 민족 말살 통치, 이른바 황국 신민화 통치다. 이렇죠. 이게 1, 2, 3기를 거치면서 나타났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민 통치의 경제 침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기 때 식민 통치는 뭐예요?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이게 1910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토지조사는 말이 토지조사이지 실제로는 토지 약탈에 해당되는 거죠. 조사는 미명일 뿐이죠. 식민지 활이한 기초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619쪽 봐봐요. 일제 식민정책 해가지고 토지조사 말고요. 국권피탈 이전과 1910년 이전에 일제의 경제침탈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앞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폐정리사업, 일본의 최정고문, 메가다 타네타노. 또 밑에 근대적인 운송망 해가지고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약탈에서 1906년 토지가옥 증명규칙, 또 토지가옥 저당규칙 이것들 만들어가지고 1910년 국권피탈 직전 일본이 소유했던 땅이 약 1억 5천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땅을 불화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국권피탈 이후의 경제 침탈로서 뒷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처음부터 약탈한다 그러면은 호응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좀 보겠습니다. 일제는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를 확립한다 했습니다.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를 확립한다는 얘기는 개인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개인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신고해라.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경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10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죠. 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기한부 신고제를 발표해서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로 인정해주고 신고가 안 된 토지는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40%에 해당하는, 그럼 반 아닙니까?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약탈해 갔어요. 우측에 621쪽 봐봐. 맨 밑에. 신고하면은 개인 토지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요 얘기거든요. 홍보가 안 됐고, 신고 절차가 복잡했고, 또 개인 소유의 토지보다는 공유지가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 땅인 양 신고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 일부러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니네 시책에 동조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항일운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40%를 약탈해 갖고 빼앗은 토지는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일본의 지주 기업이라든가 일본의 이민 농가들에게 싼 값에 불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의 농민들은 소작권이고 경작권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봐봐요. 관습상의 경작권이나 도지권이라든가 개간권이라든가 입회권이라든가 모든 권리를 잃고 지주의 소유권만이 유일한 권리로 인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경제관에서 보면 지주 전호 이 체제가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주의 토지 점유율이 얼마쯤 되냐 했더니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18년 당시 전체 농민 3%에 해당하는 지주가 경작지 얼마? 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그리고 소작료도 50에서 70%입니다. 즉, 쌀 5가마 생산되면은 쌀 10가마 생산되면 쌀 5가마나 7가마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소작료로 내는 거죠. 엄청난 소작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3.1운동 당시 농민들이 대거 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경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산업이라든가 자원의 침탈이 있습니다. 이 산업, 자원 침탈은 이거는 경제 말고요. 산업에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기 좀 나눕시다. 산업 침탈입니다. 제1기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민족 산업 억압책이라고 그랬죠. 개항 이후에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근대 산업, 근대 회사, 금융 자본의 성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일제 정치, 경제 침탈로 인해서 좌절이 됐지만 그러면 있었다. 근데 좌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교재 622쪽 맨 위에 봅시다. 일제 경제 침탈들이 나와 있죠. 먼저 금융 독점해 가지고 일본 은행들이 나오고요. 또 1910년에 회사령이 제정 공포됩니다. 이 회사령 발표는 허가제입니다. 1910년입니다. 자, 한 장면 넘기겠습니다. 625쪽 맨 밑에 보시면 1920년에 가면은 이기 때입니다. 이거는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회사령이 실시가 됐다는 것은 허가제예요. 허가를 맡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령 폐지는 뭐야?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맡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인 기업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20년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다시 넘어옵시다. 그 회사령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 항만, 통신, 항공, 도로 전부 조선 총독부 내지 일본의 대기업이 독점한다거나 기간 산업들이죠. 또 1921년 전매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1870년 개항 이후에 근대 경제 건설 운동의 종지부를 찍어놨습니다. 대체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종지부가 종착역, 그다음 마침표를 찍어놔 버린 거죠. 자원 침탈도 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자원을 침탈하게 한 법령이 있죠. 1911년 산림령, 1918년 임야조사 사업, 우측에 1911년 어업령, 일본의 세계 어획고가 이때 한때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건 동남아까지 진출하면서 나타난 결과죠. 그러면 1915년에 뭐죠? 광업령. 그래서 민족 자원을 침탈하고 또 민족 산업도 침탈하고 전부 뭔가요? 민족 산업 억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둘 다 묶어서 경제 침탈 내용입니다. 다시
토지조사 사업이 성공적인 실시 완수를 보고요. 제2기 때 가면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2기 때 식민통치는 뭘로 가죠? 산미 증식 계획으로 갑니다. 1920년에서 1934년까지입니다. 산미였죠. 오로지 뭐죠? 쌀입니다. 쌀 증산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쌀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623쪽에 그 실시 목적 좀 보겠습니다. 배경. 1차 대전 중 일본 자본의 급속한 축적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뭐가요? 이농 현상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식량 수급을 악화시켜 18년 쌀 소동이 발생하게 됐다. 즉 이촌향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옮겨가 농촌 인구의 감소, 식량의 감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바로 밑에 복적 나와 있죠. 일본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쌀 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1기 20년, 25년에서 1기고요. 2기는 26년에서 34년까지 두 시기로 나눠서 전개했는데 1기 때 봅시다. 920만 석을 생산해서 반을 가져가려고 했죠. 실패. 2기 봐봐요. 820만 석을 생산해서 반을 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왼쪽에 표 좀 보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 기간 조간에 일제의 그 쌀 생산량과 수탈량이 좀 나와 있죠. 거기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둘 표가 하나 있습니다. 1924년과 26년 보겠습니다. 24년 1517만 석에서 26년 1497만 석 증가해서 감소해서 생산량이 줄었죠. 줄었는데 수탈량 봐봐. 475만 석에서 544만 석입니다. 늘었죠. 이거는 목표량대로 수탈해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년과 30년 보겠습니다. 28년 1730만 석에서 30년 1370만 석입니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생산이 줄었죠. 그러나 앞에서 위의 내용과 같이 줄건 늘건 수탈량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742만 석에서 30년에 540만 석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공황으로 인한 일본 농촌 보호책입니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일본 농촌 보호책이다. 그러니까 경제공황 이후에 일본에서는 쌀을 계속 수입을 늘려야 돼요? 아니면 수입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일본 농촌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32년 봐봐. 1590에서 33년 1630년 늘었죠. 그 이후에 수탈량 760에서 810 계속 늡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군량미확보 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산미 증식 계획은 34년을 끝으로 해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좀 보겠습니다. 식량의 부족이 심화되고 이거는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잡곡을 도입을 해서 충당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로지 쌀만 생산한다는 거죠. 단작형 농업 구조가 나타납니다. 보리, 잡곡 안 합니다. 온리 쌀이에요. 쌀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적 지주 전호제 체제가 강화됐고 또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농민들은 두 번씩 쓰러진 겁니다. 농촌 농민 경제는 피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반발이 소작쟁이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소작쟁이는 단순히 산미 증식 계획만의 결과물은 아니고요. 앞에 나왔던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기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따른 총체적인 반발입니다. 1920년대 소작쟁이는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인데 30년대 가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2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30년대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는 정치적 성격으로 바뀝니다. 항일, 구국운동의 성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1년에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으로 해서 농촌 농민 경제가 피폐화되고 불만이 고조가 됐을 때 정부에서는 일제는
그냥 뒷짐지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유책도 있습니다. 소위 이것도 문화통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측에 농가 경제 갱생 5개년 개 갱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갱자죠. 다시 살린다는 거죠. 다시 경에서 고려제 때 토지제도 전시과에서 보면 문종대 때 경정전시과 있었죠. 그 경, 또 경과 경으로 있죠. 갱으로 있죠. 이때는 갱생으로 있습니다. 32년 농촌진흥운동이라든가 32년 소작 조정령이라든가 소작료 문제로 지주와 전호 간의 대립이 심해지니까 32년에 자작농지 창설 유지 사업이라든가 34년에 조선 농지령을 공표한다거나 1년에 이런 식책들은 일제 회유책이지 이걸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령도 10년의 허가제가 20년의 신고제로 즉 회사령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됐습니다. 회사령 폐지죠. 이게 제2기 때의 산미정식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기 때 산업침탈도 마찬가지거든요. 1기 때 민족 산업을 억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다가 2기 때 가면은 주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경공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른바 경공업화 정책이에요. 섬유 뭐 이런 경공업 분야, 방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특히 1기 때 회사령 있죠. 이때 회사령은 1910년 허가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20년에 가면은 폐지가 됐다. 폐지됐다는 얘기는 회사령이 1920년에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인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섬유, 방직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들도 더불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3기 때 가면 산미증식계획에서 한참 대륙 침략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주사변이라든가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가면 이제 한반도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죠? 전쟁 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이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 물자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경공업화 정책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기계, 화학 등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기 때 넘으면서 대외 침략 정책과 관련해서 한 단계씩 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3기 때의 병참기화 정책, 자, 교재 626쪽에 보시면은 만주사변 이후에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사변 이후에 30년 만주국의 수립. 국제연맹에서는 만주에서 철수해라 했더니 도리어 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한다거나 그리고 본격적인 대륙 침략 준비를 하는 거죠. 37년에 그게 중일전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대륙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우측에 군수산업, 이른바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한 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남면 북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업원료 증산책이다. 특히 둘째 줄 뒤에 경제공황 이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으로 원료 공급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서 일본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려는 조치, 이게 남면 북양 조치로 나왔었습니다. 기타 쭉 밑에 놓으면은 발전망 계획, 송전망 계획, 또 일본 중화기업의 중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공업 회사들이 설립이 되죠. 미쓰비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2년 남농북공, 이거는 남쪽에는 농업, 북쪽에는 뭐죠? 공업. 그래서 남농 북공입니다. 전부 군수 물자를 생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년 맨 밑에 기업 정비령이라든가 또 뒤에 38년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합니다. 이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한 것은 30 몇 년이요? 8년입니다.
바로 1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37년 중일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합니다.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약탈을 위한 밑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죠. 뭐 국방헌금, 임원금, 품목금, 산미증식계획 재개, 조선 미국 배급 조정령 가축 증식계획, 미국 공출제도, 공출제, 조선 임시, 조선 농지관리령, 물자통제령, 우측에 금성류 해수령, 식량관리법, 대부분 37년 중일전쟁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적자원 약탈을 위해서 육군특별지원병제, 국민징용령, 근로보국대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여자정신대 금령 역시 공통점은 1941년 이후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41년 또 뭘 얘기하느냐? 봐. 제3기 때 31년 만주사변이라고 했죠. 37년은 중일전쟁입니다. 1941년은 뭐냐? 4월 12월은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다 접수를 했죠, 일본이. 그리고 태평양을 나가는 겁니다. 태평양은 이쪽이죠. 자, 한반도, 중국, 일본. 태평양입니다. 이쪽 누가 있죠?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이렇게 있겠죠, 미국이. 워싱턴 DC가 있고요. 그죠? 그럼 샌프란시스코나 LA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는 일본이 다 장악을 했어. 그러니 어디로?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41년 12월에 하와이 공격이야. 진주만 기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해가 나오자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무기만 원조하고 있었거든요. 2차 대전에. 자국의 피해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됨과 동시에 우리도 일본의 틀에서 벗어나는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 인적 수탈이라든가 이 물적 수탈 이런 것이 대체로 제3기 때 집중적인 거고요. 특히 인적 자원 수탈은 거의 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진행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사상범 통제도 강화를 하고 있죠. 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 등을 통해 가지고 민족 해방 운동가들, 좀 이제 사회주의 사상, 좀 급진적인 이런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1, 2, 3기 때 나타난 식민지 통치 형태와 경제 산업 침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 2, 3기 때 이 내용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요. 이것 말고 식민지 문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식민지 문화 정책은 이제 뒤에 가서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기로 나누지 마십시오. 식민지 문화 정책은 크게 교육, 언론, 또 역사, 국어와 국사, 국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문예죠. 이 분야에서 식민지 문화 정책이 단행이 됩니다. 요거는 굳이 1, 2, 3기로 나누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문화 정책에 따른 이른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각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으로 묶어서 1910년에서 40년대까지 통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정리하실 것은 통치 형태, 경제 침탈, 산업 침탈의 내용, 문화 침탈의 내용, 시기별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문화 내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표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식민 통치 형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항했겠느냐 일제 그것이 1910년에서 45년 8월 15일까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나눠 가지고 나타난 항일 독립운동의 동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몇 쪽이냐면은 636쪽인가요? 636쪽에 항일운동에 전개해가지고
10년대부터 해서 40년대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일운동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국권 피탈 과정과 식민 통치에 대한 내용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